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새해 다짐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의 새해 다짐 중 하나는 지식과 생각의 깊이를 더해줄 좋은 콘텐츠 꾸준히 읽기인데요. 어디서 읽어볼 것인가? 오늘 영상은 인문 360과 함께합니다. 인문 360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만든 온라인 인문 플랫폼인데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인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 참여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일상의 회복을 돕는 콘텐츠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문화, 역사, 철학, 음악, 예술, 문화 각계 전문가들의 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인문 콘텐츠의 저자들 익숙하시죠? 이 콘텐츠 속에 또 다양한 책, 영화, 드라마들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의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줍줍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 그럼 여러분 5일 동안 인문 360 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며 제 생각들, 재미난 이야기들 잔뜩 들려드릴게요. 오늘 읽어볼 글은 이광호 문학평론가가 쓴 문학은 왜 애도하는가 읽어볼게요. 이 글은 애도의 의미 그리고 그 과정을 문학, 영화 그리고 시를 통해 탐구하고 있는데요. 애도의 언어, 애도의 글을 쓰는 사람들은 결국 남은 자들이다. 남은 자는 타자의 목소리를 빌려 그들의 상실을 말하고 이를 통해 애도의 언어를 찾아간다. 문학에서는 또 제가 좋아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안티고네 이야기. 오이디푸스와 그의 어머니의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의 죽은 아들인 오빠 폴리네이케스의 애도와 장래를 위해 싸우다 죽는다. 오빠는 국가의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애도가 금지되었고 그의 시신 위에 흙과 술을 뿌리는 안티고네의 행위는 애도를 금지하는 세계와의 목숨을 건 싸움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그것은 애도 행위가 애도를 독점하는 체제와 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애도가 갖는 정치적, 윤리적 측면이다. 안티고네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삶의 가치관을 많이도 바꿔준 책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 생각나더라고요. 슬픔이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국가적 참사, 무고한 이들의 죽음 앞에서는 좌절, 상실감이 도저히 조절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 책의 서문을 여는 문장, 타인의 슬픔에 대해 이제 지겹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혹한 짓이다. 그러니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슬픔에 대한 공부일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의 말대로 내가 최소한 누군가의 터널 속 어둠의 일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타인의 슬픔에 무지해지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인문 360 글로 돌아가자면 애도에 대한 영화가 2편이 소개가 되어요. 그런데 제가 보지 않은 영화들이에요. 하나는 환상의 빛. 어린 시절 행방불명된 할머니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유미코는 동네에서 함께 자란 이쿠오바의 결혼 후 소소한 행복 속에 살아간다. 너무나 평범하던 어느 날 남편의 자살은 평화롭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그 사람이 왜 자살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애도는 완결하지 못한다. 그 이후 시간이 지나 상처를 안고 재혼하게 된 그녀의 이야기. 그 외 추천하는 영화와 시는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고 제가 읽은 글들의 링크는 더보기란에 정리해둘게요, 여러분. 애도에 대한 책도 추천해보자면 롤랑 바르트의 애도 일기. 이 저자가 철학자인데 어머니가 죽고 나서 쓴 일기를 엮은 거예요. 제가 일전에 적어둔 문장이 있어요. 자기만의 고유한 슬픔을 지시할 수 있는 기호는 없다. 이 슬픔은 절대적 내면성이 완결된 것이다. 그러나 모든 현명한 사회들은 슬픔이 어떻게 밖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미리 정하여 코드화했다. 우리의 사회가 안고 있는 폐악은 그 사회가 슬픔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이 책을 김진영 철학자님이 번역하셨어요. 그 철학자님의 유고작 아침의 피아노도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책.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지금이 가장 안전한 때다.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은 힘이 없다. 지금 여기가 아닌 것은 힘이 없다. 지금과 그때 사이에는 무한한 지금들이 있다. 그것들이 무엇을 가져오고 만들지,
지금은 모른다. 타인의 슬픔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나누는 것은 정말 단순히 감정의 공유를 넘어서 좁게는 나의 삶, 넓게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치유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어떤가요? 카테고리에 있는 고전이 빛나는 밤에를 읽어볼게요. 저자가 누구게요? 박상영 작가님! 이 글 제목 고전이 빛나는 밤에가 작가님이 고정 패널을 했던 라디오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의 코너래요. 80년대 인기곡들의 가사를 짚어보고 그와 비슷한 정조의 가사를 가진 최신곡들을 찾아내는 코너. 시적인 가사를 쓰는 뮤지션으로는 요조와 이소라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요조의 역작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한때 무한 재생했던 노랜데 이소라의 경우 익히 알려진 바람이 분다 그야말로 시인이다. 시인.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제 만년 18번 곡입니다. 아 좋다. 그런데 이토록 널리 알려진 음유 시인들 말고 내게는 조금 각별한 작사가들이 있는데 바로 조용필과 아이유다. 나는 도시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더구나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연작 소설을 낸 뒤 이상하게도 내게 도시라는 단어는 조금 더 특별해져 버렸다. 도시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고전 명곡은 조용필의 꿈이었다. 무슨 노래지? 아는 노래네요. 가사말 읽으니까 사회 초년생 때 야근 택시 타고 서울 야경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 흘렸던 날이 생각나네요. 빌딩 속을 헤매이다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라디오 코너에서 이와 비슷한 노래를 찾던 도중 가장 먼저 내 뇌리를 스친 곡은 천재 아티스트 제위의 Dear Moon이라는 곡이었다. 나의 아저씨 OST. 여러분 저 이 드라마 안 봤어요. 보면서 좀 울분을 토할 것 같은 그런 드라마를 잘 못 보는데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용기가 나지 않는? 이 가사 왜 이렇게 슬퍼? 손을 흔든다. 널 부르는 수와 여기 너와 몹시 닮은 외톨이의 존재가 있다고. 잘 사라지지 않아. 아이유가 작사했어요? 와우. 고독하고 고단한 일상에 문득 올려다본 하늘. 그곳에 덩그러니 떠있는 달에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는 화자의 모습. 조용필의 꿈의 화자와도 다르지 않은. 아이유가 작사한 다른 노래들도 소개해야 하는데 작가님이 작품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글도 꼭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저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옛 명곡들을 갑자기 듣고 싶어요. 요조 이소라 노래를 들으니까 제 마음 한켠이 갑자기 행복하면서도 동시에 절절해져요. 저의 인생을 거쳐간 곡들 짧게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대를 바라본 내 모습 그대가 바라본 내 모습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는 거야 What can bring me down 30일이라고 33일이라고 내가 평안히 웃으며 인사한 만큼 네가 떠난 그 후로 내 눈물을 넣을 수 없나 봐 오늘은 안 돼요 사랑이 이대로는 네가 싫어졌어 가지마 나를 너무너무 구속해 그럼 너도 나를 구속해 조명에 나오면 같이 보러 가야지. You're always gonna be my love. 망설이는 네가 튼튼한 나만 고라기. 여러분 저 그 이후로도 계속 노래 듣다가 카메라도 방전되고 급기야 아예 플립까지 만들었는데요. 저랑 동년배시라면 듣는 시간 동안 행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영 작가님 덕분에 귀가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은 서툰 인생을 위한 변명 카테고리에 있는 사랑의 트레이시, 너가 얼마나 무겁든 글을 읽어볼게요. 박서련 작가님. 작가님이 오랜만에 본 적 없는 뮤지컬 영화를 보자고 결심을 한 거예요. 위대한 쇼맨. 현대적인 서커스를 발명한 쇼 비즈니스맨이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상품화해버리곤 했던 실존인물 버넘의 전기 영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다 그만 엉뚱한 곳에 집중하게 되어버렸다. 묘하게 낯이 있고 알 것 같은데 이름은 도통 기억이 나지 않은 배우가 있었던 거예요. 찾아보니 잭 에프론. 내가 기억하는 잭 에프론의 외모는 영화 헤어스프레이의 미소년 링크 시절에 머물러 있었기에 그의 변화를 믿을 수 없었다. 펄컵을 굉장히 열심히 했구나.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턱도 두 쪽으로 갈라졌니? 그러면서 헤어스프레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이 앞에 위대한 쇼맨이 이 영화를 위한 변명이었던 거죠. 또 제목과도 어울리는 역시 작가님이야. 때는 1960년대 미국. 고등학생 트레이시는 방과 후 TV에 나오는 로컬 하이틴 프로그램 코니 콜린스 쇼를 보면서 최신 유행 댄스를 따라출 생각밖에 안 하는 여자애다. 언젠가는 코니쇼 출연진으로 합류해 같은 출연진인 링크하고 사랑에 빠지는 망상을 하며 TV 앞에서 춤을 추지만 엄마 에드나는 우리 같은 여자들은 집안일이나 잘하면 된다며 자신의 세탁소를 물려받으라 하고 그런다고 포기할 트레이시였다면 주인공도 아니었으리. 비만 10대 여학생이 소수자 연대와 다양성 옹호의 중심에 나서는 이야기. 2007년 영화 헤어스프레이의 메시지는 이렇게도 변형할 수 있을 것 같다. 몸무게가 얼마든 나이가 얼마든 멋진 춤을 출 수 있다. 쓰다 보니 내가 참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당연한 걸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것도 같다. 이 글도 꼭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참고로 이 두 영화를 다 보지 않았어요. 이 영화 헤어스프레이만큼은 꼭 봐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서툰 인생을 위한 변명이라 사는 것 자체가 긴 변명 같아요. 이랬으니 쉬어야지, 먹었으니 움직여야지. 그런데 결국 그런 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수동적으로 마냥 낙관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이런 형태 말고 반성도 하고 이런 저런 변명을 내며 조금 더 희망찬 쪽으로 움직이고 싶은 마음. 서툰 인생을 위한 변명의 주제로 제가 드라마 한 편, 책 한 권 추천해보자면 드라마로는 제 20대 초반을 장악했던 섹스 앤 더 시티 시리즈 캐리, 미란다, 샬럿, 사만다 이 네 친구가 베프인데 성향, 성격, 이상형, 직업 다 달라요. 그리고 매 에피소드마다 울고 웃고 대구르르 구르고 정말 서투른 삶의 변명의 변주곡이랄까요. Maybe we could be each other's soulmates. 한 에피소드에서는 캐리가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돌아가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죠. 친구들이 제발 그만, 너 그거 아냐고, 우리 다 all fucked up 하다고, 우리 인생도 이렇게 서툰데 서툰 우리들이 어떻게 뭘 해줄 수 있겠냐고, 상담가를 찾으라고. 많은 것들의 서툰 여자들의 우정을 다룬 드라마인데 거기서 인생을 배웠다. 책 추천으로는 작은 아씨들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시대가 배경인데 마치 가문의 네 자매가 서툴고 복잡한 삶 속에서 각자의 꿈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매 중에서 둘째 조가 메인 캐릭터인데 이제 꿈이 작가예요. 가난한 가정 생활이라든지 결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성 역할, 이런 관습적인 것과 갈등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으면서 본인은 글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꿈을 키워나가는데 실력에 대한 비난을 받고 그것에 대한 변명을 하다가도 받아들이고 또 대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재밌고 멋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예술이 뭐라고, 그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데이비드 호크니 미술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이비드 호크니는 현대미술의 대중화를 이끈 팝 아트 선구자죠. 이 유명한 그림들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 글에서 이 그림 또한 소개하는데 이 작품이 역대 최고 경매가를 기록한 작품이거든요. 하나로 한 1,000억 원? 수영장의 물보라를 자세하게 묘사하는 그의 그림은 최근 영화 비거 스플래시에서도 재현된다. 처음 듣는 영화인데 쭈쭈? 그리고 이건 몰랐던 내용인데 호크니가 그림은 노인의 예술이라고 규정짓기까지 했다. 나이를 들수록 더 풍부하게 세상을 본다는 것은 눈이 마음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경험만을 부르짖는 꽉 막힌 노인네는 아니다. 왜냐면 아이폰,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려 전시하기도 했대요. 이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
아이고 무거워. 예술은 경계라는 것을 최대한 타파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나이가 든 것은 나이가 든 대로, 새로운 것은 새로운 대로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을 예술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삶의 또 다른 깨달음을 얻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의 일반적인 고정관념이야말로 세대 간의 갈등과 노년의 고민을 더욱 깊어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 혹은 이 아름다운 그림이 그것을 증명하는 듯하다. 글이 왜 이렇게 좋나 했는데 책에 관한 잡지, 책의 발행인이자 편집장인 지은경 님이 쓴 글이에요. 지은경 저자가 쓴 이 예술 관련 인문 콘텐츠가 무려 7개나 더 있어요, 여러분. 마주 다 읽어봐야겠다. 여러분, 저희 집에 있는 그림들 조금 소개해볼게요. 바로 제 위에 있는 요 그림. 에드워드 호퍼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도시의 고독, 인간관계의 단절을 표현한 작품인데 저는 되려 이 그림에서 큰 위로를 늘 받아요. 그림 속 인물들이 서로 대화하지 않고 각자의 시간 속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묘한 연대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모두가 고독하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고독을 함께 나누고 있다. 또 지친 하루 끝에 보상을 받는 느낌? 완전한 고요, 나만의 시간. 다음은 르네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밑에 써있는 글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파이프인데 파이프가 아니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언어, 이미지는 현실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제가 스스로 정말 경계하는 것을 늘 떠올려요. 바로 생각 없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세상은 하나의 시선이나 정답만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 복잡한 사람, 상황을 단순한 프레임에 가둬두지 않기 위해 늘 질문하자. 정말 어렵지만.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그림은 아까 파이프와 같은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빛의 제국이에요. 이 그림에서는 낮과 밤이라는 상반된 시간대가 한 풍경에 공존해요. 왜 우리는 보통 우리의 시선에서 낮과 밤을 분리하여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빛과 어두움 사이를 무한히 오갈 뿐이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인생도 빛과 어두움의 반복이다. 낮과 밤이 끊임없이 이어지듯 인생 또한 빛나고 어두운 시간들이 하나를 이룬다. 빛나는 행복에 집착하지 말자고 늘 다짐합니다. 행복, 슬픔, 그 모든 순간들이 곧 삶이다. 다음 기회에 또 다른 그림들 소개해볼게요. 냥! 마지막 날 읽어볼 콘텐츠는 없는 곳의 뒷면을 상상하기. 디스토피아 SF의 세계. 완전 제 취향의 글일 것 같죠? 저자가 문지혁 작가님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재밌다고 추천해주신 초급 한국어, 중국 한국어를 쓴 작가님이시군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세계가 멸망하는 이야기에 열광할까? 한 개인의 불안을 없애주는 게 희망이라면 참 좋을 텐데 오히려 더 큰 비극, 멸망 그런 것들로 되려 경각심을 얻고 개인의 불안을 해소하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디스토피아라는 말은 유토피아에서 왔는데 유토피아는 모두가 알고 있듯 토마스 모어의 소설에서 나온 개념이다. 생각해보니 여러분 저 유토피아 안 읽었어요.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야겠습니다. 이 글에서 작가님은 SF를 통해 그려진 디스토피아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요. 첫째, 클래식 디스토피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984 멋진 신세계가 여기에 속하죠. 저의 최애 디스토피아 소설들이 아닐까. 잭 런던의 강철 군화, 예브기니 자마진의 우리들, 이 두 작품 또한 줍줍했습니다. 둘째, 사이버펑크 디스토피아. 영화 블레이드 러너 그리고 매트릭스가 바로 이 유형인데요. 높은 기술과 밑바닥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SF의 하위 장르다. 사이버펑크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무엇인가? 필립 K. 딕의 장편 소설 안드로이드는 전기향의 꿈을 꾸는가? 그리고 매트릭스의 원형이 된 소설이 있대요, 여러분. 윌리엄 깁슨의 뉴 로맨서. 올해 들어 아직 한 권도 구매하지 않았는데 이 글이 지금 저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 제가 또 좋아하는 영 어덜트 디스토피아입니다. 여기서의 디스토피아는 기성세대의 잘못된 행위와 판단에 의해 생겨났다. 억울한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꿔야 하는 주체는 본인들, 바로 영 어덜트다.
제가 최근에 읽은 기억 전달자도 소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 취향과는 좀 거리가 먼 포스트 아포칼립스 디스토피아입니다. 종말과 붕괴 이후의 세계를 다룬다. 여러 영화가 추천이 되는데 그중 제가 본 것은 매드맥스, 설국열차, 부산행. 추천 소설은 코맥 메카시의 로드. 이거 뉴욕타임즈 21세기 책 랭킹에서 소개했던 책으로 기억하는데 이 주인공은 이름이 없다. 그는 어린 아들과 함께 어디론가 여행 중이며 아내이자 엄마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상은 이미 망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붕괴의 이유는 결코 설명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 가혹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래된 지도를 들고 바다를 향해 남쪽으로 조금씩 이동한다. 저는 확실히 클래식 디스토피아를 제일 좋아하나 이 작품 수가 어쨌든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전이다 보니까. 오늘 이 글에서 소개받은 책들도 이어서 읽어볼 거고 이 글을 읽으면서 디스토피아의 어두운 미래는 단순히 공포, 절망, 고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저희가 반성하고 변화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최소한 상상하게끔 돕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SF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현실 도피라기보다는 통찰의 도구로서도 활용되지 않을까. 네, 여러분, 인문 360 글들을 읽는 시간들을 담아 보았는데요. 영상에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글들을 읽긴 했으나 확실히 그래도 조금 제 취향에 치우쳐져 있었던 것 같아요. 과학, 역사, 문화 글들도 마저 열심히 읽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퀄리티 높은 글들을 무료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복지 아닐까. 확실히 인문 콘텐츠는 좋은 생각을 길러주고 좋은 생각이 쌓이면 좋은 하루가 이어진다. 제가 읽은 글들은 더보기란에 기재해두었으니 같이 읽어보시죠. 또 인문 360에서 다양한 특별기획 다큐도 볼 수 있는데요. 너와 나는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 다큐 특별히 추천드립니다. 매년 열리는 인문문화축제, 인문다큐 공모전의 정보, 그리고 전국 도서관, 박물관, 문화회관 등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 정보 또한 둘러보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셨다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구정 선물로 커피 기프티콘 10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인문 360 하세요. 안녕! 전 마저 읽어보러 갈게요.